1963년 케네디가 암살됐다. 암살범은 리 오스왈드. 그러나 그는 사건 이틀 뒤 살해됐고 암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1949년 6월) 김구가 암살됐다. 1년 뒤 전쟁의 혼란 속에 훗날 암살 배우로 지목된 이들이 죽음을 맞기 시작한다. 당시 친일파 인사들이 모인 88 구락부 핵심이었던 최병덕. 직접 암살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포병사령관 장은산. 암살의 진실을 알고 있다고 외친 김성주 역시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는 4.19 직후 급사했다. 그런데 김구가 암살된 지 40년째 되던 지난 89년 KBS 취재팀의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사람. 암살범 안두희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침묵했다. 정말 혼자 하셨어요? 이 침묵이 그의 생명을 보장했던 것일까? 안두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나? 세상이 모두 아는 암살범의 지인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50년대 안두희가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다는 양구에서도 예외는 없었다.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하고서야 한 사람이 현장으로 나섰다. 여기가 왼쪽이 안두희 두부 공장. 아 여기요? 여기가 두부 공장. 크기가 한 어느 정도 됐나요? 한 2,000여 평 됐을 거예요. 아 그럼 굉장히 크네요. 크죠? 네. 왼쪽 편이 그럼 저 아래로 쭉. 네. 여기 밑으로 전부예요. 한 2,000여 평 돼요. 옛날에 공장이. 양구에서 안두희는 동부전선 11개 사단의 군납을 맡은 사업가였다. 그렇죠. 여기로 우측으로 이 자리가 내 우측으로 여기가 안두희 그 양반의 연못. 그 잉어, 붕어가 덕실덕실하고 정자가 있었어요. 가운데 이제 정자를 세워놓고 그 정자를 이제 배가 있어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서 이제 놓고 거기서 놀고. 주로 오는 사람들이 이제 군부 사람들이 많이 왔죠. 지금은 도서관과 테니스장으로 바뀐 이곳이 당시 안두희의 공장이 있던 자리다. 강원도에서 납세 신고액이 2번째에 달할 만큼 안두희는 부를 누렸다고 한다. 공장 주위로 정자와 인공호수를 만들어 군 간부들과 뱃놀이를 즐겼던 군납업자. 아 이게 정자인가요? 예. 이제는 사라진 안두희의 정자와 그 호화로운 생활을 확인하게 해준 것은 주민들의 오래된 사진이었다. 난간 위에서 찍은 사진. 안두희 별장이라 불린 그곳은 양구의 명물이었다. 74년 7월 15일 안두희 별장이라고 써있네요. 그럼 안두희 씨가 뭐 별장 잘해놓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별장에 접근한 것은 안두희가 떠난 뒤였다. 50년대 그가 누린 것은 단순한 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간인이라고는 안 들어오질 않고. 그 뭐 일설에 의하면 일단 새로 사단장 오거나 네. 오면 이쪽으로 인사. 인사하러 와요. 그래 들었어요. 사단장이 와가지고 인사하러 왔다. 요게 일반적인 군납업자로선 상상하기 힘든 안두희의 기세는 곳곳에서 확인됐다. 애초에 안두희의 공장부터가 엄연히 주인이 있는 사유지에 한마디 양해도 없이 세워진 것이었다. 당시 공장 부지의 주인은 지금도 양구에 살고 있었다. 그는 보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당시 항의한 주민 중엔 그해 농사를 짓다 봉변을 당한 현직 경찰이 있었다. 그때 그 경찰에 기령사라고 있었는데 경작자가 있으니까 사전 양해도 안 구하고 가서 하니까 그 사람이 와서 이거 갖다 남 가꾼 걸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뭐 다 그렇게 막 시설하느냐 그리고 하니까 이 자식이 남 중대한 사업에 공사 시설하는 데 와서 무슨 잔소리냐고 망치 있어요. 저 장돌이 그걸로 고를 써서 피까지 내는 걸 보았거든요. 그 자식이 그렇게 과격한 성질이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이야. 안두희. 그때는 뭐 그러니까 제 천하로다가 두려움이 없었지. 법도 상식도 통제하지 못한 그의 기세를 보며 주민들은 그것이 암살의 대가라 믿었다. 실제로 암살이 일어나기 불과 2년 전 안두희는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거리를 떠돌던 처지였다. 1947년의 서울. 그곳에는 일제시대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가난과 혼란의 민생고가 있었다. 불과 1년 사이 물가는 10배로 치솟았고 일자리는 없었다. 그 맨 밑바닥에 북에서 내려온 120만 명의 월남민이 있었다. 하루에도 4,000명씩 내려왔다는 월남민들. 그 가운데 그해 봄, 고향인 평양도를 떠나 남으로 밀항해온 30살의 안두희가 있었다. 본시 안두희는 신의주에서 손꼽히는 갑부 안병서의 아들이었다. (1984년)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일제시대 그의 생활은 일본 메이지 대학에 유학하면서 일본 여가수와 스키를 타러 다니던 그 시절 상상하기조차 힘든 호화판이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내건 북한의 토지개혁이 단행되면서 집안은 급속히 몰락했고 결국 안두희는 47년 남한행을 선택한다. 빈손으로 온 서울에서 안두희가 만난 것은 난생 처음 겪는 가난이었다. 당시를 떠올리며 그는 눈물을 흘리곤 했다고 한다. 하는 데는 전혀 눈물을 보내면 내가 정말 김구 선생을 암살한 데 대해서 정말 참여를 한다 하고도 자기 모르게 울먹이면서 눈물이 쏟아 나야 할 텐데 그런 데는 정말 미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때 월남해가지고 우리가 생활이 곤란할 때 우리 집사람이 저 제주도 가가지고 그 연약한 몸으로 꿀을 사가지고 이고 오면서 정말 그걸로 해가지고 근근히 연명했단 말이야. 우리 집사람 무척 고생했다 하면서 그때 눈물을 쫙쫙 흘리는 거야. 허구지책을 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시장에 가서 담배꽁초에다가는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나가는데 안두희 같은 존재는 나이가 그때 22, 3세 이렇게 말이에요. 이 공명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구질구질하게 담배꽁초 사고 뭐 옷 그걸 못 사갔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년 뒤 안두희는 백범 암살범으로 나선다. 그 계기는 서북청년단의 가입이었다. 그것은 월나무 석 달 만에 그가 찾은 일거리였다. 해방 당시 활동했던 우익 청년 단체들이 훗날 모여 만든 대한민국 건국회. 이곳에서 손진 회장이 일일이 자료를 수집해 정리한 건국 청년운동사. 그 속에 47년 서북청년단의 기숙사 총무로 시작해 그해 종로지부 총무부장으로 발탁된 안두희가 있었다. 예, 종로지부 안두희라 서울지부 종로지부의 총무부장 안두희네요.
안두희가 서청에 몸담게 된 47년 여름은 남한내 좌우익 진영 간의 테러가 유난히 기승을 부린 시기였다. 해방을 맞은 지 불과 2년이 지난 그해 일제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암살과 테러가 거리를 휩쓸었다. 47년 7월 한 달에만도 모두 128건의 테러가 발생해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제시대 내내 억눌렸던 한과 욕망은 이제 서로 다른 이념의 깃발 아래에서 폭력으로 터져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남한내 좌우익 사이의 힘의 균형이 깨진 47년 여름. 우익 진영 테러는 대부분 좌익에 대한 정치적 테러였다. 그래서 그저 테러에 의해서 사람 죽는 거 그건 뭐 보통이었고, 지금 제가 좀 경동교회가 있는 거기에 그때 내가 살았는데 그 뒤에 4층 바람개비 도는 큰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방공을 하는 학생 청년들의 본부가 돼가지고 거기서 매일 저녁 좌익 사람들을 데려다가 때려서 그냥 집어 던지고 하는 그 비명소리가 우리 집에서까지 아주 그 비명소리에서 밤에 잠 못 자는 그런 상태였어요. 47년 우익 테러의 선두에 바로 안두희가 몸담은 서청이 있었다. 북에서 월남한 청년들이 결집해 한때 20만 명의 회원을 거느렸다는 서북청년단. 해방 공간에서 그들의 물리력은 비공식적이었지만 막강한 것이었다. 남한의 청년들은 각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넘어왔으니까 혼자야. 그러면 전부 합죽을 하고 있다고. 강화되는 게 군대식이야. 합죽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일시에 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북청년회가 반공전선에서 공산 나가고 싸우는데 가장 그 파워가 강했다 하는 게 이 원인이 거기 있는 거야. 사상적으로 철저하지. 그 다음에 이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38선 왜 넘어왔느냐. 여기 우리가 놀러 온 거 아니지 않냐. 내가 제일 지도하는 공산당이고 또 우리 아버지 모든 재산을 다 박탈해버리고 집까지 박탈해버린 공산주의자라는 것도 알고 극단적인 반공주의자로 있다가 볼에 나온 것이에요. 스스로 극단적인 반공주의자를 자처한 안두희. 그는 서청의 간부를 맡으며 그해 수도청장 장택상의 환갑에 초대될 만큼 권력과 밀착된다. 당시 수도청장이 장택상, 조병자 경무국장 이분들도 군정하였으니 공산당을 마음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반드시 뭐 있게 되면 연락을 해서 서북청년회에 원조를 받고 경찰에서 잡아가지 못한 빠르게 잡아다가 테러하고 시저하고 심지어 뭐 몇 년 죽은 걸 많이 있었어요. 무조건 와가지고서 무조건 패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예요. 신문에 보도되는 아내가 많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쩌다가 기자들이 알고 보도가 되면은 그걸 누가 수습을 하느냐? 자기가 수습을 했다 이거예요. 그 수습책이 자기라 이거예요. 그 당시 수도청장 그 장택상이라든가 그 경부 미 군정 경무부장 하던 그 조명욱이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는데 첫째 장택상한테 가가지고 자기 말은 책상을 탁 치면서 영감님 그 애국을 하고 나라를 사랑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잡아 넣습니까? 애국과 반공의 깃발 아래 살인마저 그럴 수 있는 일로 정당화되고 무마되었던 시대. 그 폭력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은 거물 정치인들의 연이은 암살이었다. (45년) 일괄적인 신탁 통치 반대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송진우를 필두로
47년에는 좌우 합작의 수장을 맡은 여운형이 암살됐고 그해 말 남북한 간의 마지막 협상 창구가 될 미소 공동위원회 참가를 주장하던 장덕수도 암살의 희생양이 됐다. 희생된 이들은 극단적인 좌우의 대립 속에서 합작을 모색하던 지도자들이었다. 현대사의 중요한 갈림길마다 터져나온 거목들의 암살. 극단적인 이념 대립 한켠에 반공이 곧 출세의 무기였던 안두희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 암살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반공의 상징이었던 김구였다. 대부분 국내에 있는 청년들이 그 김구 주석 만나뵈면 무조건 하고 큰절을 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만나면 이 양반 악수하고 이거야. 그러면 이게 도양적이고 서양적인 거야. 그럼 우리 청년들은 왜 이리 김구 주석 큰절한 이거를 우리는 좋아했다고. 김구 주석을 추종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다고. 응? 그런데 왜 김구 주석이 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한국의 신탁통치 결의안에 가장 먼저 반대하며 김구는 이후 찬탁으로 돌아선 조선공산당 및 북한 정권과 극렬한 대립의 길을 걸었다. 일찍이 임시정부 시절 공산주의자에게 맞은 총알을 평생 어깨에 받고 산 이가 김구였다. 그러나 48년 유엔이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의하면서 김구는 입장을 180도 선회한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곧 분단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그는 김일성에게 남북 연석회의를 제의해 평양으로 향한다. 그것은 우익 청년들에겐 믿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그때 경조장이라는 게 어딨냐면 서대문에 있었어요. 그 앞에 중학생들 나도 간 적이 있다고. 뭐냐면 가시지 말라고. 북으로 출발하던 날 경교장 앞은 군중들로 찼다. 이때 마침 선생이 베란다에 나타났다. 군중들은 선생 입에서 좋은 소식이 나올까 귀를 기울였다. 너희 놈들은 왜 여기 있는 거야? 한 번 간다고 내가 결심한 것은 누가 말려도 쓸데없어. 북조선 공산당이 나를 미워하고 스탈린의 대변자들이 나를 시베리아로 끌고 가도 좋다. 북조선의 빨갱이도 김일성도 다 우리들과 같은 조상의 피와 뼈를 가졌다. 나는 이 길이 마지막 길이 될지 몰라도 이북의 우리 동포들을 뜨겁게 만나봐야겠다. 나 김구 선생은 가야 된다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그 김일성한테 이용당합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나보고 이 사람아 나는 혁명가야. 애국하는 혁명가야. 혁명가는 모든 걸 낙관을 하고 해야 혁명이 되지. 비관만 자네처럼 비관만 하면 혁명이 되나? 그냥 나 갈 거야. 가서 가면 김일성을 만나서 한번 남판을 할 거야. 결국 48년 4월 김구는 38선을 넘었다. 김구에게 그것은 마지막 독립운동이었다. 30년을 해외를 떠돌며 기다린 해방. 그 해방을 맞은 지 겨우 4년 만에 남북이 경쟁적으로 독자적인 정부 수립에 매진하며 전쟁을 부르짖는 현실이었다. 조국 분열의 위기를 만고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자들이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사주의 독립을 전취할 대결 것은 성대한 회합의 본인이 참석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극단적인 대립의 끝이 결국은 민족의 분단을 넘어 전쟁으로 갈 것임을 직시한 노 정치가의 대전환이었다. 그러나 남북 연석회의는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신 그를 기다리는 것은 거센 비난 여론이었다. 곧이어 치러진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불참하면서 김구에 대한 비난은 더욱 강력해졌다.
김구 선생의 배양 방문이 벌써 이미 국민을 김구 선생 편 드는 사람하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상당히 갈라놨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배양 방문 이전의 김구 선생이 아니야 그때 벌써. 지금 생각해 보면 저걸 할 수밖에 없죠. 저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업해고 저걸 하려고 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남조선 정부를 딱 세워놓고 그러고 보니까는 이게 전 민족이 좀 밀어주고 도와줘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 세력이 사실은 이 김구가 두목이거든요. 제일 두목이 김구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론자가 김구지요. 이승만 정부의 입장은 평화통일 아니죠. 북진통일이죠. 그건 확실했죠. 들어가서 쳐가지고 들어가 통일해야 된다는 거죠. 뭐 평화통일에 이박사기는 없었어요. 이듬해 봄 김구가 머무는 경교장에 한 육군 소위가 드나들기 시작했다. 48년 말 군으로 진출한 안두희였다. 방북 후 그와 연결된 반공 정보망이 집결된 곳은 김구의 한독당이었다. 군대도 알아보고 수도청에도 알아보는 결과에 모든 사람이 모든 빨갱이 딸라가다가 체포를 직전에 가게 되면 낭중에 꼬리 감추는 것이 한독당이라고 우리끼리 다 얘기하고 결국은 그 꼬리가 또 경교장에 들어가서 그때 거기 경교장은 지혜복 근처나 같았으니까요. 꼬리를 감췄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점차 안두희의 눈에도 김구 선생과 그 주변이 모두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김구라는 거물이었다. 감히 확증 없이 민족 지도자 김구를 빨갱이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었다. 결국 단정을 주장하는 이승만 지지자들이 내세운 논리는 걱정스럽게도 김구가 북한과 좌익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젊은 마음인지 감히 백번 선생의 취하는 태도를 쌍수를 들고 찬성은 못했어요. 남북 통일해서 내가 이북에 가서 이 김일성이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겠다. 다 저렇게 생각해. 김일성이한테 이혼이나 당하지 소용없다. 이거는 그때 포기했어요. 누가 그렇게 처음에 말을 꺼내놨는지는 모르지만. 네. 이제 단독 정부를 지지하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48년 방북을 기점으로 급격히 달라진 김구의 마지막 노선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김구는 건재했다.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 없는 거목. 이 백범이라는 우거진 나무를 베어 넘김으로써 한독당이라는 울타리를 허물어버리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발동하는 요마들을 없애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안두희와 그 배후들이 내건 암살의 명분이었다. 자주적이고 열린 그런 민족주의 통일국가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당시 현실에서는 좌우의 합작, 남북의 합작이 불가피하다. 과정적으로 또 만나고 서로 협의하고 해야 된다. 이것이 백범의 48년에 들어와서의 큰 전환이에요. 똑같은 현상을 안두희적 시각에서 보면은 백범이 분단체제 남한에서 배척되고 제거되어야 될 좌익, 또 분단체제 남한에서 적이 되어야 될 북한과 연합 내지는 합작을 도모하고 있다. 안두희적 표현에 의하면은 온갖 벌레들이 사는 어떤 나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안두희는 그렇게 파악을 한 것이죠. 이제 반공과 애국의 이름으로 국론의 분열을 막기 위해 김구는 제거되어야 할 인물이었다. 그 암살자로 선택된 것이 안두희였다. 그는 왜 암살자로 선택된 것일까?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뒤에 43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안두희 씨가 마침내 범행의 배후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은 당시 육군본부 특무대장 김창룡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92년 4월 세상을 뒤흔든 뉴스가 터져나왔다. 굳게 침묵했던 안두희가 드디어 입을 연 것이다. 암살 배우에 대한 안두희의 증언 중 무엇보다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지금껏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미국이란 존재가 등장한 것이었다. (1948년) 초 사복을 입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미군이 서청 사무실로 나를 찾아왔다. 누구냐고 물으니 미 정보기관의 한국 책임자라며 당신이 반공의 1인자라고 소개하기에 찾아왔다고 했다. 그 미군 중령은 1949년 4월경부터는 백범을 블랙타이거라고 지칭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암적인 존재여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안두희는 자신의 주장을 번복한다. 권중이의 고문과 협박에 못 이긴 허위 자백이었을 뿐 미국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몇 시간을 두고 설득하다 안 되면 그때 이제 좀 몇 차례 때린 거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내 죽으라고 때리니까 죽으라고 때리면 그건 뭐 몽둥이 들 것도 없고 그건 겁을 주려니까 그렇지 내 맨손으로도 얼마든지 그 해치우 단 한 방에 해치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 나이가 늙었지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몽둥이 이렇게 보이면서 너 안 하면 나한테 한번 당한다는 이런 암시를 줘가면서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언제나 몇 시간 후에는 결국에 나한테 터지고 나야 얘기를 하고 했죠. 증언을 수집하는 방법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의 와중에서 결국 백범 암살의 진실은 또다시 혼란에 빠져들었다. 안두희는 92년 한 해 모두 6번 증언에 나섰지만 그것은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변화무쌍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관련되었다는 주장 역시 근거 없는 이야기로 처리됐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의문은 그가 말한 단어 블랙타이거였다. 블랙타이거는 미 육군 정보국 G2의 정보 보고서 속에 있는 표현이었다. 블랙타이거 갱 그리고 또 여기 더 블랙타이거 갱 딱 2번 나옵니다. 많이 놀랐죠. 왜냐하면 저도 그래서 도로 이 위클리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 블랙타이거라는 표현을 알고 우리가 흔히 쓰거나 현대사 연구자들한테 상식적으로 알려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두희가 어떻게 블랙타이거라는 그런 것까지 아는가 해서 저도 찾아보고 다시 확인을 해서 그게 딱 한 줄인가 두 줄인가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감탄을 했죠. 안두희가 사실 정보 쪽에 굉장히 밝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지금껏 드러난 안두희의 이력은 서북청년단의 간부와 육군 소위가 전부였다. 그러나 블랙타이거라는 단어 속에 숨은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의문을 풀 단서가 발견된 곳은 미국이었다. 지난 2001년 방선주 정병준 박사는 9개월 동안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미 육군 정보 문서처를 뒤졌다. 그리고 상자로 무려 만여 개가 넘는 문서 더미 속에서 50년간 잠자고 있던 문서 하나를 발견했다. 그 속에 죽는 순간까지 밝히지 않은 안두희의 숨겨진 이력이 있었다. 문서의 제목은 김구 암살 배경 보고서였다. 제가 여기서 30년 동안 일했습니다. 30년 동안 일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자료는 어떤 의미에서 처음입니다. 문서 작성자는 48년 말까지 3년 동안 한국의 미군 방첩대 CIC에서 근무한 정보장교 조지 E. 실리 소령이었다.
백범 암살 3일 뒤 뉴욕에서 작성된 실리의 보고서는 암살범인 안두희가 극우 비밀 결사단체의 소조원이라는 정보와 더불어 실리 자신은 안두희가 미군 방첩대 CIC 정보원일 때부터 그를 알았으며 그가 후에 CIC 요원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보고서 내용의 그 객관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가 보기에는 100%입니다. 100%.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뭐? 근거가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에 이 사람의 CD가 왜 김구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컨서닝 애서시네이션 호라고 자기가 아는 걸 갖다 전부 털어놓는다는 겁니다. 내부 문서입니다. 1945년 9월 서울에 입성한 미 24사단과 함께 들어온 미군 방첩대 CIC. 그들의 임무는 단지 군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네, 저 건물. 해방 직후 한때 CIC 요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성열 씨. 그가 안내한 소공동의 오래된 건물이 당시 CIC 본부가 있던 곳이었다. 건물 그대로예요. 안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외형은 저 그대로예요.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 또 올라가서 그 우측으로 2층에서 3층 사이 중간에 그 정치과. 2층, 3층이면 저기 위 사이쯤 되겠네요. 근데 거기 공간이 당시 CIC는 미 육군 정보국 G2와 함께 한국 사회를 물샐 틈 없이 검열하고 정보를 수집한 조직이었다. 그런 CIC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국내 정치인의 사찰과 정치 공작이었다. 주로 박근혜에 대한 거. 박근혜의 행적. 박근혜를 붙잡으려고. 그리고 CIC에서 정치인들이 이제 하는 건 해방된 다음에 미군이 진주하는 게 뭔가 함가닥 해보려고 자진해서 접촉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CIC 파견대 주장에 따르면은 우익의 사명수인 김구, 김규식, 이승만만을 제외하고 48년까지 한국 정치인 누구도 CIC가 호출하면 와서 리포트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구와 이승만과 김규식 경우에는 요원을 파견해서 진술을 들었지만 문답을 했겠죠. 나머지 경우에는 한국 정치인들을 호출해서 신문하거나 정보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막강하게 한국 사회의 저변을 훑고 장악하고 통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리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암살자 안두희의 이력서는 그가 단순히 암살을 집행한 말단 하수인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월남자이자 서북청년단의 간부, 육군 소위 출신, 여기에 비밀 우익결사대의 조직원이자 한때 미군 정보요원. 안두희는 적어도 5차례의 심사를 거친 암살의 최적격자였다. 우리 정보하는 사람이라고 꼭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를 지칭할 때 꼭 그 말을 전제를 한다고. 뭐라 그러게 되면은 그러면 왜 당신은 몰랐느냐 그러게 되면 그 우리 정보하는 사람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정보하는 사람은 정보하는 사람 이걸 자꾸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 사찰에 내가 제1인자였다고. 이거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면서. 반공정보와 정치 사찰의 1인자. 그것은 47년 서청 간부를 맡은 이후 안두희가 평생을 간직한 자부심이었다. 그런 만큼 그는 자신이 총을 쏘는 행위가 어떤 구도 속에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우리 김구 선생님을 사상적으로 의심하고 대한민국의 자기 생각에는 큰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또 현 정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앞장선 거다. 나는 정보에 밝았다. 미국의 정보원으로 서청원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어서 미국인들이 백범을 싫어하는 것도 알았다. 언젠가는 미국의 비밀 자료에서 백범 제거 계획 같은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
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시작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 그 첨예한 대리전이 벌어진 한반도. 그 속에서 48년 이후 평화 통일을 주장하며 분단 체제를 깨트리려는 김구의 행보는 남한의 정권 안정과 방공기지 구축을 바라는 미국의 입장과도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이었다. 미국이 김구 암살 계획에 개입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안두희의 자세한 이력이 적힌 실리의 보고서는 한 가지 의혹을 뒷받침한다. 미국이 이 암살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지시했을 가능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반면 이것은 분명합니다. 49년 7월에 뉴욕에 있던 실리 소령이 정보보고서를 쓴 내용들을 49년 7월에 그 현장에 있던 주한미 대사관이나 주한미 군사고문단원들이 내지는 그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몰랐으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큰 틀에서는 미국이 개입한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좀 냉정하고 보다 날카롭게 지적을 하자면 미국이 이 사건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방치했고 그리고 사건이 실행되고 된 다음에도 내버려 두었다는 점에서는 방조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김구의 암살은 유엔 결의에 의해 주한 미군이 완전 철수하기로 한 날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시행됐다. 49년 6월 26일,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경기장 밖에는 암살 후 안두희를 구출할 헌병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뭐 해방된 영마 참가하는 그 조금 경망스러운 반주가 붙은 노래가 있잖아요. 뭐 계단 올리기는 첫발자국부터 그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방된 영마차에 태극기를 날리며 누구를 싣고 가는 서울거리냐 울어라. 안두희는 이미 낯을 익힌 간부들과 인사를 나눈 뒤 2층 김구의 방으로 향했다. 벌써 올라가니까는 문이 열려있고 그 문으로서 백범 선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안두희가 쏜 4발의 총성은 방공의 이름으로 거행된 암살극의 완결편이었다. 두 조각 갈린 땅을 이대로 버려두고 견고한 품으신 채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연두를 가득 메운 끝없는 인파는 암살 배후들이 두려워한 백범의 힘이었다. 전 국민의 슬픔과 애도 속에 암살의 배후도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김구의 장례식. 그러나 끝내 비어있는 것은 상석에 마련된 대통령석이었다. 평생을 기다린 조국의 해방을 맞은 지 4년 만에 동족의 손에 세상을 떠난 김구의 죽음은 가슴 아픈 비극이었다. 그러나 한 달 뒤 열린 암살범 안두희의 공판. 법정 주변에는 서북 청년단이 뿌린 삐라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애국 청년 안두희를 즉각 석방하라. 김일성 괴뢰군은 잔인무도한 음모와 학살로 동족을 살해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인이 타협인이 운운하니 이를 격파함이 실지 회복의 첩경이다. 실지 회복의 전초전을 감행한 애국 청년 안두희에게 종신형이란 웬 말이냐?
민족 지도자를 시해한 살해범을 애국자라 부른 시대. 안두희는 법정에서 김구는 반역자요, 한독당의 노소는 친공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미 국립문서보관소엔 암살되기 20일 전 유엔 한국위원회에 쓴 김구의 편지가 남아있다. 한국을 둘로 갈라놓고 두 군대를 갖다 세워놓고 그리고 제각각 철수해 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은 분명히 내전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내전이 일어나서 피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으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책임은 미국하고 소련이지라 이겁니다. 김구 선생이 이렇게 훌륭한 편지를 갖다 썼다는 걸 갖다 국민이 모두 알아야 됩니다. 분단 체제로 극단화가면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쟁은 국제전 같은 민족전, 내전 같은 국제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큰 틀에서 보면은 분단 체제의 장애물이라기보다는 분단의 양극화를 견제하는 하나의 어떤 균형, 이런 점이 백범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백범이 있는 상황에서 양쪽에서의 전쟁으로 극단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느냐. 김구가 떠난 이듬해 그가 그토록 우려하던 비극은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남과 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전쟁이 나던 해 가을, 안두희는 당시 최고급 주택가였던 삼청동에 방 5칸짜리 기와집을 장만한다.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였지만 불과 1년 뒤에 터진 전쟁의 혼란을 틈타 그는 곧바로 포병 소위로 복귀했다. 암살 직후 안두희 뒤에 이승만 정권이 있다는 세간의 얘기를 믿지 않았다는 강원룡 목사. 그런 그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전쟁 중이었다. 박 장군의 막사에서 밤에 자는데 거기서 박남표 장군이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하는데 내 정말 이게 이 말이 폭로되다가는 내 목숨이 달아날 이런 비밀 이야기를 내가 하겠는데 할까 말까 내 생각하다 안만 해도 목사님한테는 해둘 것 같아서 합니다. 그래 뭐냐 그랬더니 안두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군사령부에 와 있습니다. 아주 난 뭐 벼락을 맞은 것 같아. 아니 그 사람이 김구를 죽인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사참모지만은 그 사람의 인사 보직에 대해서는 경무대라는 게 이 박사인데 경무대 허가 없이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경무대가 직접 인사관리를 했다는 안두희. 그에 대한 기록은 의문투성이다. 49년 옥중에서 대위로 특진에 퇴역했다고 적혀있는가 하면 또 다른 기록에는 안두희가 51년 3월 대위로 예편한 것으로 남아있다. 이후 그는 강원도 양구에서 군납업자로 변신했다. 인근 사단장들이 인사를 다녀갈 만큼 양구에서도 그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지만 정작 그곳에서의 행적도 의문투성이었다. 안두희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안두희는 별반 공장에 와 있지 않고 가끔 와 있었고. 양구에 와 있지 않을 때는 어디? 서울에 있죠. 근데 안두희가 서울에 이렇게 댕기고 할 때는 꼭 호위병을 켈로부대 댕기던 사람을 꼭 둘을 댕겨요. 그래서 여러 번 안두희를 추적을 하고 63년도인가는 뚝섬이 그때는 수영장이 있었어요. 수영장에서 캠프를 치고 그 부하들하고 거기서 한 2, 3일 거기서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도 그걸
안두희를 제거를 못했습니다. 워낙 그 부하들을 데리고 그래서 도저히 서울에서는 안 되겠구나. 군납업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안두희의 행적들. 그것은 단순히 암살의 대가였던 것일까? 그런데 이 베일 속에 가려진 안두희의 50년대 행적을 풀 충격적인 문서가 발견되었다. (55년)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308 미군 방첩대의 정보 보고서. 그 속에 전혀 뜻밖의 이름 안두희가 있었다. 308 방첩대 기록은 이승만, 김구, 김일성, 김두봉 이런 고위급 인사들은 물론 한국 정치의 중요한 정치적인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안두희 같은 사실은 그런 정치인, 경제인, 관료들과 레벨이 다른 안두희라는 인물이 그 속에 끼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1955년도, 56년도 현재 CIC가 판단하기에 안두희의 한국 내 위상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승만에게 가장 충성하는 지지자 안두희. 그는 공식적으로 이미 예편한 상태였던 52년 중령으로 진급해 군에 몸담고 있었으며 청부폭력단을 조직해 이승만의 반대파 탄압을 지휘한 인물이었다. 또한 56년 치러질 대선에서 이승만의 당선을 위해 공작 중인 이승만이 가장 총애하는 측근. 이것이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 308 방첩대가 파악한 50년대 안두희의 실체였다. 내가 심지어는 리가다에서 그 북송하는 이걸 내가 까부시기 위해 가지고 말이야. 내가 갔는데 내가 그만큼 저기를 하고 정치 사찰에는 제 일입니다. 안두희의 증언 속에도 단서가 있었다. 바로 북송선 폭파 임무다. 과연 그 증언은 사실일까?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45년 전 기사를 찾아냈다. (59년) 일본 유력지 주간 요미우리는 북송선 폭파를 위해 남한에 공작대가 와 있다고 폭로했다. 그들은 경무대 기관이란 대통령 직속 비밀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실행반은 30여 명선. 기사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미 책임자가 일본에 와 있으며 그는 김구를 암살한 A대령 안두희라고 지목하고 있었다. 제1교포들을 북한 공산지역으로 추방하는 일본 정부의 흉기가 실행되자 이에 항거하는 민족의 분노를 59년 겨울 제1교포들을 싣고 북한으로 향하는 북송선은 그의 가장 첨예한 외교 문제였다. 제1교포들이 단체로 북으로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남한 정부의 강력한 저지에도 출발은 결정되었다. 15일에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제1교포 북송 저지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宣명했으며 일본의 베테랑 정보요원 나카지마. 그는 76년 출간된 회고록을 통해 당시 요미우리에 제보한 이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59년 당시 경무대 기관에 소속돼 있었던 그는 일본에 온 안두희를 만나 폭파 계획을 알게 됐다고 적고 있다. 당시 안두희의 신분은 수도방위 사령부 고급부관으로 계급은 대령이었다. 안두희가 말했다. 내가 타고 왔던 화물선 제76 순산호가 후시키항에 있습니다. 어전을 싣고 왔으므로 북성선을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 가려고 하면 이 같은 일을 당한다는 것을 실제로 저들에게 보여준다면 무서워서라도 북한으로 가려는 이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낙하지만은 안두희의 계획대로 일본 영해상에서 북송선이 폭파될 경우 일본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했고, 결국 요미우리 기자에게 폭파 계획을 흘려 일본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게 했다고 고백했다. 그해 북송선은 예정대로 출발했다. 그는 이로 인해 안두희가 정보 업무를 그만뒀다고 적고 있다. 가짜인지 뭔지는 몰라도 가짜 대령 계급장인지 뭔지 몰라. 자기는 대령 계급장을 달고 며칠서 갔다 이거야. 며칠서 갔는데 몇 사람이 갔는데 특수 공작 임무를 띄고 갔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냥 돌아와가지고 그 면목이 이제 없다. 그 당시 이승만 각하한테 면목이 없어서 그냥 저기를 했다. 내 사업만 했다. 그럼 사업에 암사로 안두희는 50년대 정치 공작의 중심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권은 영원하지 않았다. 4.19 혁명 이후 그는 긴 세월 살아남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한동안 양구에 머물던 안두희는 65년 곽태영의 응징을 받으며 이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은신처를 찾아 20년간 13번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잠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암살범이었다. 결국 87년 그는 대로변에서 피습을 당한 채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해 그는 환갑이었다. 가족들을 모두 미국으로 이민 보낸 채 노인이 된 그는 그러나 끝내 침묵했다. 계속되는 추격 속에 안두희가 입을 연 92년. 그는 자신의 고통을 눈물로 호소했다. 무슨 범 소리 자꾸 들어보고 전철 타도 진짜죠. 무슨 내 얼굴 다 알아요. 밤낮 사진 내주고 TV에서 또 라비서 다 아는데. 그는 늙고 지쳐 보였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참에도 진실도 아니었다. 정당한 이거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나 자신을 분석해도 악이라고 털끝만치도 없는 내 행동 나중에 가서는 정당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100번 1000번 믿지 않고서 모든 사무에 대했던 것입니다. 근래 한 7, 8년 전부터 내 운이 아주 쇠진해버렸고 많은 테러리스트한테 테러를 당하면서 소위 이 악한 시대에 한국 역사를 바로잡는데 일점만 돼야지. 일점만 된 뒤에는 그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생각으로서 그것은 달라져 버린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함이었다. 그런 안두희가 공식적인 증언대에 처음 선 것은 지난 94년. 살아있는 암살범을 증언대에 세우기까지 무려 45년이 흘렀지만 그는 이미 말을 할 수 없었다. 안 선생이 녹음한 거 잘 알죠? 이 녹음한 거 기억나시죠? 네, 모두 진실이죠? 실어증이 온 안두희는 증인 선소조차 할 수 없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 안두희 씨가 살고 있는 인천시 신흥동 한 아파트에 용의자인 박희서 씨가 침입한 것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이었습니다. 부인 김 씨가 결국 96년 안두희는 박기서라는 40대 버스 기사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안두희의 피가 그대로 남아있는 무기에는 정의봉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백범이 암살된 지 47년이 지난 그해 안두희의 나이는 78. 그의 집 거실 한가운데엔 장수와 복을 비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지금 복을 뭐 지니고 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나쁜 놈 아닙니까? 본인 그냥 그렇게 시하고 그 사람이 병사를 하기 전에 병사든지 뭐 자연사 하기 전에 그냥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암살범에게 천수를 누리게 할 수 없다는 분노 뒤에는 정상적이지 못한 역사, 그 해결조차 순리대로 풀지 못한 우리의 자화상이 있었다. 그에게 참여란 불가능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반공이 출세의 무기가 되고 민족 지도자의 살인을 애국이라 칭송한 시대에 그는 살았다. 암살 후 그가 선택한 길은 반공과 정치 공작의 1인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대가를 치렀다. 진정 참회가 필요한 것은 그 긴 세월을 망각으로 보낸 우리들일지 모른다.